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평소 집안일 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공무원인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큰 우여곡절 없이 자랐죠. 대학 입시를 망쳐서 재수를 했던 게 그나마 인생의 난관이라면 난관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 평탄한 제 인생에 먹구름이 낀 건 결혼하고 처음 시가에 갔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저와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죠. 별다른 연애 기간도 없이 바로 식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시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시가에 들어서기 전부터 얼어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잔뜩 긴장한 걸 눈치챈 걸까요? 시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대해줬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앞으로 잘해보자. 네,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앉거라. 시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아주버님 부부와 시누이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곧 남편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 가게에 일이 좀 생겼다고 잠깐 나갔다 온대. 오늘 같은 날에도요? 그러게 아예 하루 쉬라니까. 너희 엄마 요즘 말로 워커홀릭이잖냐. 니네 신혼여행 끝나고 처음 인사 오는 날이니까 쉬라고 해도 말을 들어야지. 이미 선볼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의 사장님이었어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국수집이 입소문 하나로 성공해서 가게가 3층짜리 건물로 탈바꿈했을 정도였죠. 저도 한 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연매출만 억소리가 난다는데 그럴만하다 싶었죠. 그럼 저녁은 어머니 오면 같이 먹어야겠어요. 당신 괜찮아? 배고프면 뭐라도 좀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졸지에 온 식구들이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됐어요. 저는 외식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온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다리다 지쳤는지 대뜸 왜 이제 와? 새아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성을 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엄마, 뱃가죽이 등에 붙을 것 같아.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얼른 준비할게. 시어머니는 제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혼자 식구들의 밥 준비를 한 게 말이죠. 하지만 식구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TV를 보고 수다를 떨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큰며느리인 형님까지도 말이죠. 전 슬그머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여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아버지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서 밖에선 식사 잘 안 하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밥을 어머니 혼자 다 차리신다고요? 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오래 하셔서 손이 빠르거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돼. 형수도 가만히 있잖아.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형님이 슬쩍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원체 몸이 약해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어머니도 다 이해해주신 일이니까 동서도 이해해줘. 하면서 웃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은 살집도 있고 혈색도 좋아서 딱 봐도 건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가에 처음 인사 온 며느리가 분란을 일으킬 순 없잖아요. 전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라도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일 좀 주세요. 저 신부 수업 열심히 받아서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됐다. 비행기 타고 와서 힘들 텐데 가서 앉아있어. 금방 차리니까. 그럼 밥 퍼담고 숫자라도 넣을게요. 전 시어머니 곁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것까진 말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은 뒤 뒷정리를 하려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다른 식구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또 시어머니 혼자 상을 치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쯤에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맛있는 밥 대접해 주셨으니까 설거지는 저랑 이이가 할게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말에 식구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또 됐다. 내가 하면 돼. 그냥 과일이나 먹고 있거라. 하시더군요. 전 좀 더 강경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가게라고 오셔서 가뜩이나 힘들 텐데 식구들 위해서 밥까지 차려주시고 뒷정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지옥엽 외동딸로 자란 탓일까요? 저는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불합리한 상황이 놓이면 참지 말고 꼭 문제 제기를 하라고 가르치셨죠. 제 말에 아주버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재수씨,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랬다고요. 그럼 평생 어머님 혼자 밥 차리고 치우고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이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버님은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세 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자식된 도리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이래? 우리 집에 그만 가자. 어머니,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남편은 저를 반강제로 끌고 시가를 나왔어요. 전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그 집 노예도 아니고. 제 말에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집들도 다 이렇지 않나? 남존여비 사상이 심하니까 말이야. 다른 집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시누이나 며느리가 같이 돕죠. 힘쓰는 일은 남자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당신 집은 좀 너무 심해요.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 내가 그동안 너무 어머니 혼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사실 우리 어머니 원래 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 했었거든. 뭐? 식모? 그래. 아버지가 사업한다시고 다 말아먹었지만 원래 우리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꽤 잘 살았거든. 그래서 집안일 해주는 식모들도 따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머니였대. 근데 아버지랑 서로 좋은 감정이 싹 터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가 좀 어머니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 그런 아버지 보고 자라서 우리 남매들도 다를 거 없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지금도 그 집 식모인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게일까지 하시는데 집안일은 식구들이 좀 나눠야죠.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남편의 말은 별다른 힘이 없었어요. 여전히 시가에 가면
집안일은 시어머니 혼자 하고 계셨고요. 같이 사는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놀고 먹기 바빴죠. 게다가 더 화나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일평생 한량처럼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사업한답시고 나섰다가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은 뒤로 팽팽 놀기만 했더군요. 시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해서 집안을 다시 일으켰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가게 일을 도와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내가 애 셋을 낳고도 바로 다음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가게로 나와 일을 했어. 덕분에 체력 하나는 아주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제 가슴이 다 아리더군요. 자식들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전부 시어머니가 벌어오는 수입만으로 살고 있는 거였죠. 결혼 안 한 시누이야 그렇다 쳐도 결혼해서 따로 살림까지 차린 아주버님도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갓 시집온 둘째 며느리일 뿐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그저 틈날 때마다 시가에 들러 시어머니 일을 거드는 정도였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시어머니도 이내 제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복은 좀 있었나 보다. 어디서 이렇게 천사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왔는지.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자주 오려고. 됐다. 그럴 시간에 집에 가서 찬영이랑 애나 만들어. 어머니, 무슨 그런 나쁘끄러운 말씀을 하세요. 손주만 생겨봐라. 내가 그동안 국수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많이 모아놨어. 그거 다 물려주마. 당시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네도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손꼽아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늘 가게일 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 덕일까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제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엔 예쁜 공주님도 낳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따로 산후조리원은 물론 베이비시터까지 구해주실 정도였네요. 덕분에 전 지옥같은 육아를 나름 잘 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곧 시어머니 생일이라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간 사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죠. 시어머니에게 뭘 사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성복 매장 쪽에 익숙한 인형이 보였어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점원은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신상옷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시어머니 선물을 사러 오셨구나 싶었죠. 다가가 반갑게 인사드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빠, 어때? 나 잘 어울려? 갑자기 탈의실 쪽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더군요. 어때? 완전 내 거지? 너무 잘 어울리지? 그래, 예쁘네. 이것도 사줄게. 진짜? 우리 오빠 최고! 젊은 여자와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사이처럼 보였어요. 전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지 못한 채 여자와 쇼핑을 마치고 사라져버렸죠.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당장 시가로 가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당분간 우리만 알고 있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어머님에게도 말씀드려야죠. 당신이 뭔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우선 아버지랑 먼저 얘기해볼게. 그럼 지금 바로 해봐요.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죠. 마침내 전화를 끊은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뭐래요? 당신이 봤다는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는 것 같아. 어머니랑 이혼하고 싶다네. 네? 이혼이요? 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이별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우리한테 들킨 거 바로 어머니한테 얘기하신다네. 네? 지금 바로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시가로 가요, 여보. 전 남편을 끌고 바로 시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얘기했다. 임자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혼자서 생각 좀 하고 싶다더니 나가버렸어. 담배를 뻑뻑 피우던 시아버지는 문득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시아버지 일은 시아버지에게 먼저 상의해야 하지 않겠니? 좀 당황스럽더구나.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 좀 하거라. 왜 자기 바람피는 걸 보고 남편에게 먼저 얘기했냐는 거였죠. 그 뻔뻔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철면 피면 며느리에게 바람 현장을 목격당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전 별다른 대꾸 없이 그대로 혼자 시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본 건데 가게불이 켜져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테이블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말없이 잔 하나를 더 꺼내 술을 따라주셨죠. 저도 묵묵히 그 앞에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몇 번이나 잔을 기울였을까요? 이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창피한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창피한 꼴을 보인 건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얼른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식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동안 그만큼 하셨으면 충분해요. 이제 시어머니를 위한 인생을 사세요. 나를 위한 인생? 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새끼 시집장가 가면 다 끝이고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은 남편도 언젠가는 남의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를 1순위로 두고 사세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이내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다. 고맙구나, 아가. 하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꽉 안아드렸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제게 연락하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전 내심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니 한 번에 확 달라지긴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면서 이혼 불가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와서 이혼을 왜 해줘요? 누구 좋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그 여자 정리하고 돌아와서 애들 아빠 자리라도 지켜요. 전 몰랐는데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대부분 기각되고요.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내연녀의 집으로 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물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 모으고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물려받을 생각이 있는 자식놈도 없고 더는 혼자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게 힘에 부치신다고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게 한 달 매출만 억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엄마, 좀 더 고민해봐. 엄마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게잖아. 힘들면 사람을 더 구하면 되지. 잘 운영하던 가게를 왜 그만둬? 하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시누이 역시 옆에서 큰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 집 나간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래? 내가 당장 아버지 그 내연녀한테서 데려올게. 그러면 되잖아. 하고 거들었고 말이죠. 그 속셈이 빤히 보여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모른 척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앞으로 저랑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래요. 아, 은퇴기념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게 어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도 대답하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은퇴 축하 파티를 해요? 어머니가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결정된 거죠. 가게는 전적으로 어머니 혼자 꾸려나가셨는데 저희가 입댈 게 뭐가 있나요? 어머니 60 넘어서까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쉴 자격 충분하시잖아요. 참, 새언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노인네들 갑자기 하던 일 없어지면 상실감에 더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아가씨까지 나서서 남매가 아주 저를 죽일 것처럼 공격하더군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것 없다. 아침마다 등산도 갈 거고 노인회관 나가서 뜨개질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닐 거야. 가게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주 산더미니까 걱정 말거라. 그리고 은퇴 기념 축하 파티?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라기뿐이야. 고맙다. 전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반응에 벙찌고 말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편들어 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진짜 가게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예미가 하는 말을 똥구녕으로 들었냐? 가게에서 나오는 한 달 매출만 얼만데 아깝지도 않아? 그럼 네가 이 엄마 대신 나가서 일하든가. 시어머니의 반격에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한량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니 가게를 물려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결국 몇 달 뒤 시어머니는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자주 찾아뵈려고 했지만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번번이 일이 있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볼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다니는 학원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남편이더군요. 여보? 번호가 당신 번호가 아니던데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까 병원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 네? 뭐라고요? 학교에서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뭐야.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애들 잘 챙기고 있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왜 쓰러진 거래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대. 병원에선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못 뜨시네. 지금 1인 병실로 옮겨서 지켜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충격에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다행히 친구는 아이들은 걱정 말라면서 흔쾌히 허락해줬죠. 덕분에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아버님은요? 연락드렸어요? 자기가 오면 더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오지 않으시겠대? 네? 어떻게 그런... 바람을 폈을 때부터 진작 알아봤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모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한평생 자기만 보던 조강지처가 병원에 있다는데 나 몰라라 하다니 참 너무하다 싶었죠. 그런데 모렴치한 사람은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어느새 시누이와 아주머님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심지어 아주머님 부부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해선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더군요. 지금 어머님은 원인도 모른 채 혼수 상태신데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니요. 아주머님도 형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수씨, 나도 우리 엄마 걱정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재수씨보다 아들인 내가 더 걱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가 세무사랑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유산 상속 관련해선 뭐 정리해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아버지랑 그 내연녀가 쳐들어와서 홀랑 먹기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놔야죠. 돈에 눈이 벌게진 꼴이 참 추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대충 대답한 뒤 발을 뺐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 간병을 했죠. 말이 간병이지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라서 딱히 뭔가 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 침대맡에 앉아 수건을 물에 적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몸을 움찔하는가 싶더니만 글쎄 번쩍 눈을 뜨시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두 눈만 껌뻑이던 시어머니는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 나 쓰러진 척 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자꾸 오지 말거라.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지신 건가 싶기도 했죠. 나 진짜 멀쩡해. 그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좀 하려고 했던 거다. 테스트라뇨? 네 말을 듣고 내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평생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는데 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쓰러진 척 했던 거야. 남편이랑 자식들 반응을 좀 보려고. 다들 나를 밥 차려주고 돈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이다.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구나. 내 곁에 남아있는 건 너랑 둘째뿐이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시어머니와도 막역한 사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계시게요? 글쎄다. 어쨌든 넌 더는 여기 오지 말거라. 너 올 때마다 누워서 환자인 척 하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둘째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았지? 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 시누이와 아주머님 부부 그리고 바람난 시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모두들 두말 않고 모이더군요. 다들 병원 침대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언제 깨어난 거야? 난 이대로 엄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맞아. 이제 괜찮은 거야? 아주머님과 시누이는 가증스럽게도 얼른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억지 눈물을 짜내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겨웠어요. 생판 남인 제가 그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내가 괜찮든 괜찮지 않든 너희들은 더는 신경 쓸 거 없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자식들을 밀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들 싸우더구나. 이 애미가 죽길 바랐을 텐데 아쉬워서 어떡하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어머니는 너무하다고 소리치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벌인 거짓 연극을 고백했어요. 저를 뺀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죠. 시아버지는 그런 연극을 도대체 왜 한 건데? 드디어 미친 거야?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제 새 인생을 살 건데 그 새 인생을 함께할 진짜 자기 사람들을 골라내고 싶었다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새 인생? 당신이 새 인생을 뭐 어떻게 살 건데? 우선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이혼 해줄게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이혼해 줄 거야? 시어머니가 순순히 시아버지를 놓아줄 줄은 몰랐기에 전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는 시어머니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랬거든요. 시아버지가 자유가 돼서 그 내연녀와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하면 배가 아팠지만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놔주시되 곱게 놔주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였죠. 대신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위자료? 무슨 위자료? 그럼 조강지쳐 버려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는데 내가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보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김영순으로 보여요?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내 신용카드며 차며 그대로 쓰고 있었죠. 카드는 정지시킬 거고 차는 팔 거예요. 당신이 빈털터리가 된 후로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진 모르겠네요.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이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 거 아니야?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렸으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돌아볼 줄을 알아야지. 뭔 놈의 옆편 내가. 시아버지는 분노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려고 했어요. 놀란 저와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죠. 소란이 일자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초대받지 않은 문병객이 왔는데 청경 불러서 좀 쫓아주시겠어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인데 저를 막 때리려고 하네요. 뭐야? 시어머니의 똑 부러지는 말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갈 것처럼 흥분했어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결국 병원 청경들에게 끌려나가고 말았죠.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시누이와 아주머님 차례였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사회단체에 기부할 거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각자 도생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30 넘어서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으면 부모된 도리는 충분히 다 했다고 본다. 평생 시어머니 등골만 빨아온 시누이와 아주머님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 한 집안 가정인데 당장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나도 큰일 나, 엄마.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이 취업할 생각이 있기는 해? 허구한 날 입으로만 취업한다 그랬지. 이력서 한번 써본 적이 없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엄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내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들 가보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하고 슬쩍 저를 떠보더군요. 전 "아니,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고 시치미를 뗐어요. 남편이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별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설마 자식들까지 버리시진 않겠지? 당신 뭐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지. 어머님 생각을 내가 어찌 알겠어.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머님 부부와 시누이까지 다들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밖에 모르시던 시어머니였으니 그저 말로만 겁을 주나 보다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여장부였습니다. 며칠 뒤 바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집과 부동산 등을 처분한 뒤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리셨죠.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시누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마저도 당장 쫓아내라고 엄포를 내리셔서 얼마 못 갔지만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도 꽤 두둑히 받아내셨죠. 황혼 이혼 후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계모임 친구들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놀러도 잘 다니시고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반면 시가 식구들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먼저 시아버지는 내연녀에게서 버림받고 혼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혼 후 알거지가 된 걸 알자마자 그 내연녀가 연락두절이 됐다고 해요.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겠죠.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었는 줄 아냐고 큰소리 떵떵 치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겐 당신밖에 없는 걸 잘하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시아버지를 거절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왜 자꾸 연락을 하냐면서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또 저희 부부에게도 행여나 시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단도리를 하셨어요. 덕분에 늘 일일이 만보 한량처럼 살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은 경비일인데
처음엔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나 봐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내 미처 몰랐다. 진작 임자 식당 할 때 옆에서 많이 좀 도와줄걸.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거 애미 네가 말 좀 잘 전해줘. 알았지? 시아버지는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에겐 요즘 만나는 분이 생겼거든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점잖고 진중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그런 척해도 그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시아버지는 안 됐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새 연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주버님은 물류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시누이도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베이킹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할 때는 본 척도 안 하더니 비빌 언덕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확 든 거죠.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자식들에게 마냥 다 퍼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후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가족들 중 저희 부부가 유일해요. 여전히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 돌보랴 살림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저희 부부에게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막무가내셨어요. 아가, 네가 그동안 나 열심히 감정한 값이다. 꾀병이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하시면서 계속 받으라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신 간병인값 한 번 비싸게 받았네.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몰라? 하면서 저를 띄워줬습니다. 정작 본인도 일 쉬는 날엔 꼬박꼬박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갔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고민이 컸어요. 너무 큰 돈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그 돈은 쓰지 않고 통장에 고이 넣어둔 채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비상금으로 두려고요. 혹시라도 다른 식구들 귀에 들어갔다가 또 무슨 사달이 날까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지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세요.